결국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된다는 거고요. 마치 검색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검색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격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것들한테 명령어를 잘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 CES 부스에서 좀 흥미롭게 본 분야 기업 중에 하나가 기자들만 이제 모아놓고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부스를 하나 운영했는데, 거기서 뭘 한 거냐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덕진입니다. Special Economic Lecture on Money. Hello students of Stock Elementary School. 私は今日の特別講義を担当したキムドクジンです. 방금 나온 거 저랑 똑같다고 느끼셨나요? 실은 방금 인사한 게 AI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인사를 여러분께 드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쪽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AI의 기술이 여기까지 지금 발전해 있습니다. 실제 분야별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벌써 보여지는 게 작년에 미국의 배우조합하고 미국의 작가조합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파업을 했습니다. 왜 동반 파업을 했을까요?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쉽게 말하면 헛소리를 엄청 잘해요. 우리가 보통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헛소리를 잘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고서를 쓰는 영역에서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창작의 영역 혹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툭툭 던져주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던 방송 작가들이 혹은 드라마 대본 작가들이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신에 OTT 회사들이 얘네 쓰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업의 이유와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로 OTT 회사들이 생성형 AI를 막 쓰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배우조합은 더해요. 왜냐면 배우조합은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뭔가 타이핑만 하면은 영상이 나와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일부 OTT에서는 이거를 테스트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완벽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군중이 박수 치는 장면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걸 멈춰서 보면 아직 사람들이 어색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군중이 박수 치는 장면이 조그마한 OTT 화면에서 1, 2초 쓱 지나가는 장면이었다 라고 하면은 어설퍼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 장면을 실제로 찍게 되면 저기 단역 배우가 10명, 15명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루에 일당 주고 뭐 하면은 그 몇백만 원 드는 장면이죠. 근데 저거를 생성형 AI로 처리하면은 1, 2천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OTT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쓰려고 더 도입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있는 단역 배우들이 거기 왜 나옵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어서잖아요. 혹시나 내 얼굴 한번 나왔다가 이 사람들이 또 주목받으면 좋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배우조합이 맞서 싸우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영역마다 사람들이 줄어드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은 계속 이런 것들을 더 쓰려는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분야, 다른 분야에서 말씀드렸던 사람과 AI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경쟁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냉정하지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AI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써서 이게 대체되는 거지 AI 자체가 대체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의 변화들을 알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냉철히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관이나 국가나 기업들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의 속도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쓰는 쪽에 대한 변화입니다. 쓰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뿐이지 못 쓰게 하진 않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각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시기가
좋든 싫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생성형 AI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챗GP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건 글의 형태나 어떠한 문장의 어떤 포맷들을 잘 바꿔주거나 요약을 해주거나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챗GPT를 쓸 때, 생성형 AI를 쓸 때 제일 잘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 친구한테 검색이나 내용을 아니라고 하면서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너 주식 초등학교 유튜브 아니? 그럼 얘가 뭔가 답변을 내는데 그 답변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맞는 정보를 얘한테 주면서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주식 초등학교다. 그럼 주식 초등학교의 정보를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그죠? 너가 뭐 예를 들면 주식초등학교에 이제 소개하는 어떤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한 장 쓴다면 어떻게 쓸래? 라고 물어보거나, 이 문장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써줘라거나, 아니면 2페이지 이상 되는 걸 요약해서 2줄로 요약해줘.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인턴 사원이나 사원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GPT-4에 있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또 우리가 주식 방송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끔씩 경제 프로그램이나 경제 신문에 나오는 복잡한 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GPT-4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좋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주식 표를 줘요. 아니면 내가 어떤 통계 그래프 같은 걸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 이미지를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뭐 뉴스에서 나왔던 이런 표가 있었어요. 그 유선전화, 무선전화 사용 통계가 있었습니다. 유선전화랑 무선전화 사용 통계를 그래프를 그냥 이 GPT한테 주면서 해석해줘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어떤 거는 제대로 읽어내고 어떤 건 제대로 못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얘가 통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녹색 그래프가 무선 전화에 대한 이용 통계인데 얘가 무선 전화라는 걸 정확하게 못 읽기도 합니다. 혹은 통계를 내는데 하나 정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걸 보고 GPT를 쓰시는 분들이 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거기서 접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관점을 다르게 봐서, 내가 팀장인데 새로운 인턴 사원을 고용한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신입 사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일은 빠릿빠릿해요. 근데 완성을 잘 못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제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석해와. 근데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그대로 어떤 상부에 내시나요? 절대 안 그러죠. 컨펌을 하시죠. 컨펌을 하는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 팀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 뭐가 틀린지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회화시키죠. 같은 방식으로 GPT-4한테 뭔가 시켰을 때 틀린 게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 그냥 고쳐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가 못 읽은 거, 너 그거 제대로 잘 못 읽었는데 초록색은 무선이고 뭐 파란색은 통계고 제목은 이런 거고 너가 이거 통계 하나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맞아? 라고 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분석해 줄래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애널리스트가 쓰는 수준의 보고서를 얘가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게 무선 통계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이 이미지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얘가 갑자기 이 변화는 스마트폰의 발생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끌어내 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GPT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결국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내가 잘 하는 분야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아주 빠르게 내 주변의 비서, 근데 약간은 조금은 이제 서투른 혹은 이제 시작하는 신입사원이 내 주변에 10명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접근하신다면 업무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리서치를 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에도 좀 썼던 건데 챗 GPT의 원리를 그냥 이 단어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챗 GPT잖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챗은 일단 대화죠. 대화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쉽게 쓰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구나. 근데 G는 generate, 생성입니다. 생성. 검색이 아니라 생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P는 pre-trained, 그러니까 미리 공부한 내용을 갖고 생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붙는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트랜스포머는 AI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 문장을 빈칸을 채우는 녀석입니다.
빈칸 채우기를 하는 애예요. 근데 확률상으로 나올 만한 걸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주는 녀석입니다. 그럼 풀면 미리 학습된 데이터로 빈칸을 생성해서 채우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색하고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예를 들면 교수님이 야 이제 우리 시험을 낼 건데 내가 서술형으로 낼 건데 예를 들면 시험 범위는 안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벼락치기를 하겠죠. 막 벼락치기를 합니다. 공부를 엄청 해요. 자, 근데 시험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야 오픈북은 아니야. 그럼 네가 이제 시험 봐야 돼.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쓰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빈칸으로 남기실래요? 아니죠. 교수님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쓰든 뭔가 구구절절히 써야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모른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용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걸 확률상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질문해도요. 똑같은 거에 대한 답변이 달라져요.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쳤을 때 오늘 여러분께서 시험을 봤어요. 자, 근데 내일 갑자기 교수님이 야, 너네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오늘 똑같은 시험 볼 거야. 똑같은 시험 또 나왔다. 근데 서술형으로 한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 어제랑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실 수 있나요? 못하죠. 생성형 AI GPT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검색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나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GPT-4에서 검색이 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있던 언어 모델에 검색 엔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제일 잘하고 좀 이걸 기반으로 나오는 서비스들이 요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의 Q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챗 GPT 같은 거는 클로바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GPT랑 비슷한데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의 Q라고 하는 녀석은 쉽게 말하면 구조가 이런 겁니다. 챗 GPT 같은 녀석이 제가 뭔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나 이번에 추석에 뭔가 잡채를 만들고 싶은데 잡채를 만들 레시피 좀 알려주고 내가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도 하게 도와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챗GPT 같은 녀석이면 얘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쓰겠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Q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그 질문을 AI가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나 대신에 네이버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대로 검색을 하면 당연히 검색이 잘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뭘 해주는 거냐면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원하네. 그럼 내가 사람 대신에 검색어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검색을 두세 번 해줘요. 예를 들면은 뭐 잡채 만드는 레시피, 잡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재료 구매법 이런 것들을 저 대신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에 검색 결과가 막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또 기존에 우리가 하나하나 눌러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언어 모델이 잘하는 게 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온 결과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생성형 AI가 쓰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얘가 어떤 내용을 보고 요약을 해주니까 출처가 남아요.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문장은 실은 요 출처에서 갖고서 요약을 해준 거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매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걸 해보면요. 그 뒤에 저희 집 근처의 마트에서 여기서 말한 재료를 바로 살 수 있게 쇼핑몰을 연결해 줍니다. 그건 왜 될까요? 네이버에 우리가 로그인을 했고 네이버는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고 원래 네이버는 쇼핑몰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네이버를 많이 쓸수록 마치 예전에는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샀으면 그냥 우리가 비서한테 시키듯이 얘기하면 얘가 나 대신에 요약도 해주고 구매를 링크를 해주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별도로 네이버 Q라는 서비스를 썼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면 AI가 도와주고 결과를 붙이는 걸 합치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광고 모델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나 운동을 위한 러닝화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Q가 러닝화에 대한 검색을 해주고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배너가 붙는데 거기엔 예를 들면 나이키 챗봇이 붙는 거예요. 그럼 누르면 그 다음부터 나이키 상품에서만 우리가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이키 매장에서만 이 러닝화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거기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이키가 뜨느냐, 아디다스가 뜨느냐, 아니면 뭐 뉴발란스가 뜨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결국 이쪽에 있는 상품의 광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검색형을 생성형 AI에 붙였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챗GPT한테 검색하고 이런 것까지 막 시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검색 엔진하고 AI를 붙이면 돼요 라고 하는 현실적인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미 네이버 큐에 적용이 됐고요. 구글도 최근에 보면 이 생성형 검색을 구글 검색에 직접 넣고 있습니다. 이건 바드 외에 또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건 실험실 기능으로 있거든요. 결국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잘 알면, 마치 검색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검색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격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것들한테 명령어를 잘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최근에 좀 전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표현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CES 현장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갔었던 스피어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 스피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공간이 생겼죠. 근데 저는 제가 AI 얘기를 거기서 왜 하냐면,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 로봇이 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로봇이 한 4대인가 5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 2년 전에 영국에서 만든 AI 로봇이에요. 아메카라고 하는 로봇인데, 그때는 얘가 부스에서 보여줄 때 로봇 형태고 표정 변화가 되게 좋은데 말을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이제 2년 전에는 막 뭐라고요? 막 이런 것도 일부러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녀석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새로 나왔는데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로봇하고 대화한 게 제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영상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메카가 막 돌아다니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랑 대화하고 싶으면 자기 근처에서 손을 흔들래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제가 어설픈 영어지만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로봇이 너 뭐 이름 뭐냐 이래서 나는 데이빗이다 이랬더니 얘가 데이빗 이러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봐서 제가 CES를 보러 왔다. 너 CES에서 아니? 이랬더니 CES 컨슈머 일렉트릭 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똑똑하네? 이러고 보는데 얘가 그러면서 얘가 먼저 저한테 특별히 그럼 뭘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나 AI 보러 왔어. 근데 너 같은 로봇 보러 왔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럼 이제 CES 갈 필요 없겠다. 이미 여기서 나 봤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네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얘한테 야 근데 너 맞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일부러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로봇이 갑자기 애교를 부려요.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면서 데이빗 너는 인공지능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장 좋은지를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내가 만약에 얼굴이 붉어지는 기능이 있으면 난 지금 얼굴이 붉어졌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제가 너무 뭐야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먼저 저한테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나랑 셀카 찍을래? 이제 나의 새로운 친구인 데이빗?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 알았어. 빨리 막 핸드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기계적으로 치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왜 됐느냐? 바로 생성형 AI가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얘가 뭔가 패턴 기반의 얘기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변수가 있는데 심지어 얘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이 AI가 아주 녹아들었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는 로봇이 한 5대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환영해주는 로봇이에요. 웰커밍 로봇.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전문적인 얘기만 해주는 애, 철학적인 얘기만 해주는 애,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어떤 거냐면 생성형 AI가 탑재돼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또 커스텀된 맞춤형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른바 파인 튜닝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구조가 나오는 것들. 즉 AI가 데이터가 잘 안정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서비스 플로우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AI 오픈소스 기술이나 아니면 챗GPT 같은 기술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CES 부스에서 좀 흥미롭게 본 분야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S예요. 근데 삼성 SDS가
기자들만 이제 모아놓고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부스를 하나 운영했는데 거기서 뭘 한 거냐면 이제 본인들의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이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 현장인데 한국에 있는 오피스를 연결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서비스 플로우가 딱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하려는 거랑 비슷해요. 어떤 거냐? 제가 회의를 하는 회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솔루션에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걸 실시간으로 글자로 써주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만약에 회의를 10분 있다 들어갔어요. 시작하고 그럼 옆에 지금까지 10분 동안 한 내역들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우클릭을 해서 요약하기를 누르면 10분 동안의 대화가 5줄로 요약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대화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근을 갔다 오면 사내 메신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내 메신저에 메시지가 막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요약하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최근 24시간 내용만 요약하기, 최근 한 달 내용만 요약하기. 그러면 그걸 요약을 해주니까 바로 우리 업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쓰는 워드 같은 그 파일 프로그램에다가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이런 GPT 같은 언어 모델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되는 거냐? 제가 문서 초안을 보는 상태에서 이 문서의 형태를 보고서 형태로 바꿔줘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걸 개조식으로 써준다거나 심지어 거기는 문장들을 긁어서 이거 표로 만들어줘. 그럼 표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SDS에서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제 어떤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만약에 챗GPT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거기다가 챗GPT를 붙이고 아니면은 이 회사가 그냥 보안 문제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소스형 언어 모델을 설치형으로 갖다 놓고 커스텀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에 맞춰서 기업의 업무에서 딱 정확하게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 그 부분을 좀 이제 도입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SDS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 IT 인프라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올해 중순 후반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사무기업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요약하거나 우리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 AI 기능들이 마치 그냥 그 컴퓨터의 메뉴와 같은 하나의 형태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